대출 끼고 내 집 사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대출을 끼고 장만한 아파트, 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고가주택보다는 3억 이하가 더 위험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주식도 한번 봅시다.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올랐던 자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식 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불과 2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여기에 기름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세로 기자. 달러 환율이 1,205원을 넘겼습니다. 원유나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과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자, 지금 신년 들어서 계속 이런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된 원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떴죠. 오늘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면 또 보다가 마시니까 일단 이 문제 세 가지를 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어떤 돈으로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여유 자금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가급적 그 부동산 우리 보통 보면 은행 월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집은 내 집인데 은행에 월세 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코로나 때 왜 집값들이 저렇게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확대가 됐냐면 시중의 통화의 그 유동량,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화량 증가된 부분을 갖고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하냐면은 다음을 위한 생산적인 요소에다가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머니게임을 하는 곳으로 와요. 왜냐하면 거기가 눈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승차하지 않으면 자기가 낙오될 것 같다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지죠. 오늘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학자들한테 이 얘기만 해도 뭐 한 달 분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초에 집값이 5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대출을 50%라고 해요. 그러면 2억 5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집값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자산이 5억이 있는 사람이 이 집 시장에 참여를 하게 돼요. 2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10억을 이런 사람들은 도태를 하고 10억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투입이 돼요.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5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주가는 거품일 수 있고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자산 가치들은 붕괴 위험이 언제든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사냐? 자기 소득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에요, 월. 그러면 대출 이자 부분, 그러니까 생활비, 뭐 각종 공과금, 학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저스트로 맞춰놓고 보통 살아요, 다. 그런데 왜 집값이 자기 집값을 상승시켰는데
막 욕을 해대요. 좋은 거잖아요. 자기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그 집값을 올려준 시장 환경 또는 뭐 정책이 잘못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집값이 올랐는데 뭐. 근데 이렇게 맞춰 놓으니 뭐 뉴스 보면 그러잖아. 몇십억에 세금 요거 내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종부세 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저스트로 맞춰 놓고 여기에 세금까지도 맞춰 놨는데 이제 여기서 단 10만 원만 더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내가 500만 원으로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510만 원을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럼 1년 지나면 120만 원이 별도의 채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채무 부분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월급이 10만 원을 매달 10만 원씩이 오르려면 진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임금 피크제 걸리지 뭐 또는 뭐 퇴직하라고 압력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태예요. 10만 원 더 올라갔다고 뭐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이 이자의 증가분,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집값이 자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집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이제 집값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 뉴스 끝까지 보면 몇 퍼센트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여야를 떠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늘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세금을 없앤다고 칩시다. 그럼 500만 원에 맞춰놓고 사는데 집값이 판토막이 났어요. 10억. 이러면 상대적으로 아마 집값을 안정화시킨 사람들을 대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까 환율에서도 1200원 올랐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걸 보면 큰일 난 것 같지만 수출 업체들한테는 좋고 수입 업체들은 나빠져요. 이런 양쪽의 그 극단적인 게 충돌을 하고 있죠.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리해요. 자, 그러면 이 집값이 이렇게 계속 그 뉴스나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 심리적인 게 나중에 이 얘기들은 주식 코인 시장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 이자가 증가해서 10만 원이 올랐어요. 10만 원을 더 지출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견디는 사람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20만 원으로 올리면 이 20만 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거기다가 집값은 떨어지겠다는 심리적 압박,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떨어지는 주식은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잠깐만요.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이든 이걸 집값 그래프라고 놓고 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요때는 팔 사람들은 존재하는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럴 때 누가 매집을 해요? 거대한 세력들이 매집을 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받아먹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집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시점에 집을 사라고 하거나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사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럴 때 해요.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은 맨날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그러지만 그 맨날 실행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때가 되면 왜 이게 이럴 때 주식을 지금 오히려 사라고 하면은 못 사냐면 봐봐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뉴스가 저기 뭐 재테크 책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이렇게 분산해서 담아 놓으라고. 근데 이렇게 분산해서 담아 놓으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활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토끼와 경주,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의 심성을 갖고 있거든요. 보험쟁이들은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요. 나머지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거를 빨리 증가시켜가지고 여기를 넘치게 해서 일로 담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주식의 하락기나 집값의 상승기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죽어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와서 보험을 해약을 하는 율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로 가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금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거나 중도 인출을 받아서 지금 이걸 좀 하세요라고 하면 못해요. 못하기도 하고 돈도 없어요. 이미 이때 해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없거든요. 따라서 떨어지면 맹목적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산 투자라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자산 중에 일정액만큼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언제 무슨 세금이냐면 미래를 위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장님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사장님은 야, 너 500만 원 월급으로 책정을 했는데 급여를 앞으로 450만 원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민을 해요. 내가 직장을 옮기든지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걸 참고 살든지 이런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B라는 사장님이 500만 원을 주는데 너 일을 너무 잘하니까 50만 원은 빼자. 일을 잘해도 그냥 50만 원 빼겠대요. 대신 이 50만 원을 빼놓으면 네가 진짜 힘들었을 때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 또는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B는 그냥 다니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거 B라는 사람. 나중에 이거 띄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신뢰할 수 있는 워런티를 해주는 데가 쉽게 얘기하면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제 화랑기가 되면 이 돈 이것까지를 다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예상들이 돼 있고 하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팔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시장에다가 물건을 갖다 내버려요. 이런 것들이 뭐 흔하게 얘기하면 그냥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IMF 때 이자율 올라가니까 빚내선 산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올 거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5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데 이자가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의식비에서 보험료 이런 부분들에서 뭐 만 원씩을 줄이든지 해서 이 10만 원이라는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당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저녁에 봉투를 붙여도 되고 밤에 나가서 배달을 하시고 대리를 하시든 아무튼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저 돈만큼을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한계 상황까지는 여러분들이 버팅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끼든지. 근데 이게 쉽게 아껴지지가 않아요. 자, 왜 주식시장과 이런 자본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나 봐봐요.
돈은 풀렸어요. 그래 시중에 돈은 있어. 근데 소비 용도로 지급되어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밤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노동력에 대한 시간을 비례를 시켜가지고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옛날에는 4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3만원, 12만원을 번다고 쳐요. 하루에. 근데 갑자기 10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8시간을 일을 하면 이거를 커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을 증가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노동에 투여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직업으로 대리운전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걸 총칭해서 이렇게 의미를 확대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라보니 코인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어요. 왜? 절대적인 시간을 내가 늘릴 수 없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내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보겠다고. 그런데 자본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어디나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니드와 원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있던 돈들이 여기서 빼가지고 한 6만원 해서 벌어서 이걸 감당했다면 이제 이게 다 날라가면 이게 6만원 되잖아요. 그럼 4만원에 결핍이 생겨요. 그럼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주식 이런 것들을 내다 팔아야 돼요. 이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지는 시점이 되면 이제 폭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하락하는데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그 집들은 우리 보면 보통제예요. 이 보통제는 뭐냐면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 하에서 이루어지는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들, 집 이런 것들을 다 보통제라고 놓고 보는데 사치제가 있어요. 사치제. 사치제가 뭐냐면 명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치제. 일생생활에 이거보다 낮은 보통제를 사서 살 수 있는데 자신의 뭐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통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을 우리는 사치제라고 해요. 근데 아파트에서 보면 강남 불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강남 집들은 사치제 계통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몇 군데의 그 집들은 거기 산다는 자체의 프라이드만으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집값들을, 그리고 그분들은 애지간한 위기가 오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값들은 보존될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을 근방으로 해서 1번 국도 상에 있는 집들 뭐 여기 보면 뭐가 있겠죠? 분당, 수지, 그 다음에 동탄, 오산, 천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차고 양옆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들이 이렇게 확대가 돼가고 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사치제로 이거를 보존할 수 없는 사람은 이걸 내다 팔고 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얘기가 동탄이 최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이 분들도 여기서 떠나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아마도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은 2008년도에도 있었어요. 강남에 집 팔고 분당으로 다 와서 분당 집값들이 막 올라갈 때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있고 코인 시장도 있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거북이의 걸음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주식, 비트코인, 환율, 달러를 이제 뉴스에 보면
조만간 아마 달러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댈 거예요. 이제 달러 사라고 그럴 거예요.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달러를 사라 그러면 언제 팔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해요. 사가지고 모은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걸 사서 일어나지도 않은 떨어져서 팔 때의 리스크만 생각을 해요. 그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리스크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이 주식하고 환율, 달러에 관한 얘기들은 제 뉴스 브리핑 다음 편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떨어지는 건데 결론이 뭐냐? 버팅길 때까지 버팅겨라.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유지되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정책이 정말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거냐? 공급 확대 이루어지면 매각을 해야죠. 그러나 한 채 갖고 있는데 매각하기 쉽지 않죠. 지금 주식시장에 자기 집값이 20억이다 이런 건 다 명목적인 돈이에요.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다고 해서 내 자산이 20억이 늘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20억이 늘어나려면 그것을 매각 처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인식을 해서 그것을 다른 생산 요소에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기대 이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산 가격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뭐예요? 명목적인 자산 가격은 올라갔으나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들, 건강보험 이런 기타 비용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 소득에서 비용으로 빠지는 돈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 무너지는 시점이 올 건지 안 오길 바라지만, 그리고 주택 공급 시장의 안정을 지금 현재 집값이 유지되는 것을 안정화할 거냐, 아니면 20억이라는 집값을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10억대로 떨어뜨리는 것을 안정화로 할 거냐, 그것들은 지금 대선 주자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율만 놓고 보면 지금 이 뉴스 브리핑 딱 보면 달러 값이 너무 올라서 항공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는데 이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몇 단계를 건너면 이제 나한테까지 오겠지만 달러 값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건 수출업체들한테는 호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좋겠지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집값을 유지시켜줘. 아마 이렇게 난리들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경제 그 활동들이 일어나는 영역들은 어떤 하나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내 소득의 원천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소득의 원천을 지킬 수 있는 담보, 보증. 여러분들 골프 칠 때 오비가 나서 죽었어요, 공이. 이때 정말 바라고 싶은 게 뭐예요? 멀리건이잖아, 멀리건. 멀리건 하나만 있다면 나 오늘 싱글도 할 수 있고 80대 진입을 할 수도 있고 90대 안착을 할 수 있고 100 바깥에 있던 사람은 100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멀리건을 줘요? 안 준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멀리건이 간절해. 이 멀리건이 간절할 때가 내 안전자산이에요. 그걸 금융에서는 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의 가치를 떼가지고 어마어마한 데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설계사들은 이런 안전자산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잔소리하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 바둑이든 장기든 훈수 두는 사람들은 수를 볼 줄은 알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의 설계사와 커피 마시면서 정답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요 3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